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처음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양도소득세. 일단 우리 페이지는 312페이지 되겠죠?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양도라는 개념부터 출발되죠. 양도. 그렇죠? 양도라는 것은 누누이 얘기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다. 그러면 소유권을 어떻게 이전해 줘야 돼요? 사실상 이전해 줘야 되죠. 사실상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이전을 통해서 대가를 받아야겠죠.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즉 이것은 이제 우리는 유상의 대가다라고 하죠. 쉽게 해서 땅을 팔고 집을 팔고 건물을 팔면 그 파는 대가를 통해서 수입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수입이 들어오면 그건 양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상속을 받는다거나 징여를 받으면 그건 양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양도의 유형을 이제 체크해 봐서 양도의 유형을 체크해 봐서 이 유형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라든가 교환 거래라든가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현물 출자, 뭐 부담부 증여, 특히 부담부 증여 중요했었죠.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해주되 채무를 빚을 껴서 증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고 나머지 차이가 이제 증여로 보는 것을 우리는 부담부 증여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상속이나 증여는 양도에 해당이 되질 않지요. 네. 그 다음에가 우리가 환지 처분, 공익 사업을 해서 땅을 바꿔준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공동 소유 물건을 그대로 쪼개져서 분할을 해간다거나, 그렇죠? 공유물의 분할 이런 것 등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도에 해당이 된다면 과세 대상을 따져보자. 과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또 따져보는 거죠. 네.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안 되면 양도세 없는 거죠. 과세 대상은 거의 땅이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뭐 이런 지역권 등을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 기대 부동산 임차권 이런 것들을 말했었죠. 이런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팔 수도 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이 되고 팔았는데. 차익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차익이 발생이 되면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차익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가 될 수도 있고 과세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과세가 되지 않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과세가 되는 거죠.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것을 우리는 비과세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익이 생기면 이제 과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 과세가 된다면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보자. 계산 구조가 있겠죠.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계산할 때 그 계산 순서를 잘 알아두십사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순서를 하기 전에 이 비과세는 크게 우리가 뭐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개인이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해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거죠. 그럼 처분하면 처분으로 인해서 처분소득이 발생이 되겠죠. 처분소득. 그러면 그 처분소득에 대해서 납세물을 지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땅이나 건물을 팔자. 그러면 그 처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되지만 파산 진행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과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농지를 교환하거나 아니면은 분합을 하는 거죠. 분합을 하는 겁니다.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을 한다. 교환은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분합은 이제 분필합필 쪼개고 붙이는 겁니다. 분필합필. 그 다음에 이제 농지가 되는 거죠. 농지. 교환하고 분합하는 것을 비과세 해주는 이유는 교환하고 분합하는 것을 비과세 해주는 딱 한 가지다. 농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농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농지가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농민들이 우리가 교환하는 이 농지 교환 거래는 비과세 해주자. 그러면 농지라는 것은 전이라든가 아니면 답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겠죠. 전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답의 교환 거래는 비과세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는 한 세대가 하나의 집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처분했을 때는, 한 세대가 하나의 집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았을 때는 차익이 생겨도 세금이 없다. 이렇게 했었죠. 네. 그래서 1세대라는 것은 뭐라고 배웠었습니까? 1세대라는 것은 배우자가 있는 세대가 1세대다. 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했다거나 30세 이상이 된다거나 뭐 이혼을 했다든가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배우자가 없어도 뭘 본다? 1세대로 본다.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의 집이 상시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하는데 이게 만약 고가주택이 된다. 그럼 고가주택을 팔면은 고가니까 비과세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년 이상 거주입니까? 보유입니까? 2년 이상 보유죠. 보유하고 있으면은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받지 맙시다. 이런 얘기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비과세에 해당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비과세가 되겠고, 그럼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없다. 그럼 세금을 내야겠죠. 그러면 세액 계산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럼 계산 순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산 순서. 자, 계산 순서는 일단 뭘 구하자고 그랬죠? 양도 차익을 계산하자. 이렇게 했었죠. 양도 차익을 계산하자. 차익을 계산하자. 그럼 차익 계산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뭘 빼줘요?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주자. 그렇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주자. 이거죠. 그렇죠? 빼주고 나면 이제 뭐가 나와요? 과세 표준이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는 거다? 차익을 줄여주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차익에다가 곱하기 공제율을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제율을 해서 계산해주면은 장독공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공제율 몇 프로 받느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포커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나 건물,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조합원 입주권 여기는 매년 3%씩 공제가 되고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자, 예를 들어서 고가주택 같은 아무리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과세가 되는 그런 1가구 1주택자가 됐을 때는 8%씩 공제가 된다라고도 했었죠. 그래서 과표를 구한 다음에 이제 세율을 계산하자. 그러면 이때 세율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첫 번째는 등기 이전을 한 거냐 안 한 거냐로 나눠야 되고, 두 번째는 등기 이전을 했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보유기간이 기냐 짧으냐 이런 거죠. 이런 거에 따라서 따져주자. 그러면 세금이 나온다. 그럼 이 세금을 어떻게 하자? 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하자. 이거죠. 그럼 신고하고 납부하면 이제 예정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확정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었어요. 쭉. 자, 그러면 이제 신고 납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신고 납부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있어요. 예정 신고 제도가 있고 확정 신고 제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양도소득세, 하여튼 무슨 소득세가 되면 이 소득세는 무슨 소득세가 되면 과세기한 제도가 있어요. 과세기한. 그러면 이때 이 과세기간 제도가 있는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있습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팔자마자, 매매하자마자 우리가 신고할 수도 있고요. 요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팔자마자 신고하면 이것을 뭐라고 하면 예정신고 제도다라고 합니다. 예정신고. 무슨 신고요? 예정신고 제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기간이 끝나고 나서 요 신고하면은 이것을 확정신고 제도다라고 합니다. 무슨 신고요? 확정신고 제도라고 합니다. 확정신고 제도. 그래서 우리가 예정신고 제도가 있고 확정신고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예정신고, 확정신고 있는데 예정신고는 뭐냐면 팔자마자 신고하는 게 예정신고고 확정신고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신고하는 게 확정신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정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는 팔자마자 신고하는 거니까 얘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플러스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확정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치는 거예요. 자, 예정 신고는 언제까지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고 확정 신고는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가 확정 신고 달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정 신고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럼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예정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확정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때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아야 돼요. 가산세를 물어야 됩니다. 가산세를.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때 양도일이 이제, 양도일은 뭐, 매매면 이제 잔금청산일, 뭐 이런 날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2016년도 3월 10일 날이 양도 날짜가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언제까지 신고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2016년도 3월 10일까지 양도한다면 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몇 개월까지? 2개월까지 신고하자 이런 거죠. 그러면은 3월 1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3월 10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예요? 3월의 말로부터 2개월이니까 4월, 5월. 그렇죠.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맞춰주면 되겠죠. 그렇죠. 5월 30일까지 신고를 맞춰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다. 이거죠. 이것을 뭐라 한다? 예정신고를 한다 이거죠. 이것을 예정신고를 한다. 그런데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 가산세를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예정신고를 잘 했어요. 예정신고를 잘 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했는데 뭘 또 합니까? 그렇죠? 자,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예정신고를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우리가 이건 가산세를 물어야 돼요. 가산세를 물어내야 됩니다. 가산세. 신고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내야 돼요. 그리고 5월달에 확정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정신고 제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실무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무슨 일로부터요?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는 거를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때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는 어디 가서 할 것인가? 즉 납세지는 어딘가? 이거예요. 납세지는 어디가 될 것인가? 자, 얘는 납세지를 주소지로 합니다. 주소지. 즉 주소지 세무서에 가서 납부를 해요. 주소지 세무서. 네, 주소지 세무서 간다. 주소지 세무서.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러면 주소지 세무서 가서 신고하고 납하자. 이렇게 합니다. 주소지 세무서 가서 신고하고 납하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소지를 우리는 납세지라고 한다는 것이죠.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주소지 가서 이제 세금을 이제 납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를 이제 한다는 거죠. 납부를 해요. 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세금이 나오겠죠. 자, 납부세금이 나오면 이 납부세금이 클 때는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뭐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등을 비춰봤을 때는 이 납부세금이 크면 어떻게 했었죠? 나누어 낼 수 있었죠? 네, 나누어서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납이라고 그랬죠. 분할 납부다. 분납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누어 낸다 이거죠. 나누어 내는 거. 분할 납부라고 그래요. 그런데 도저히 금전 형태로 낼 수가 없는 겁니다. 현금으로 못 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로 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물납도 할 수 있었죠. 물납. 자, 그래서 물납의 개념, 분할 납부의 개념은 비교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는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납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우리가 분할 납부를 할 수가 있고 또는 물납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납부를 이제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 이렇게 붙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부과되는, 보통 우리가 취득세 공부할 때도, 등록면허세 공부할 때도, 재산세 공부할 때도, 종합부동산세 공부할 때도 이 부과되는 세금이 있었죠. 그렇죠? 뭐 예를 든다면 뭐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전세도 뭐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뭐 이런 부과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는 세금이 있느냐? 부과되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부과되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양도세만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납부와 관련된 얘기는 다 이게 됐죠.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럼 예정신고 의무자는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다. 자, 다만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라는 것은 이제 팔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말 그대로 땅값이 안 오르니까 오히려 안 팔려.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밑주고 파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양도 차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차손이 발생한 때도 신고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기한 언제까지냐? 별표 시해 놓으시고요. 신고기한은 언제까지냐? 별표 시해 놓으시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몇 개월까지? 2개월까지다. 예, 얘는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토지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거죠. 허가를 받기 전에 잔금을 치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잔금 날짜가 원칙인데 잔금을 치르면 뭐합니까? 허가가 안 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잔금을 치르면 뭡니까? 허가가 안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우리가 잔금 날로 해도 의미가 없잖냐.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 시점을 인식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허가일, 원래 둘 중에 보통 빠른 날인데 이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에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주식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분기라는 것은 뭐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이런 분기를 말하죠. 그러면 1월에서 3월까지 거래한 분에 대해서는 그걸 다 누적해서 3월이 끝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확정신고 의무자는 언제냐? 당해년도에 양도소 금액이 있는 거주자로서 단 과세 표준이 없거나 그렇죠? 차 띄고 포 띄고 남았는데도 제로가 된다거나 아니면 결손 마이너스가 생겨도 신고는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 그렇죠? 그다음에 2번 밑줄입니다. 예정 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정 신고를 한 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팔자마자 신고했어요. 그렇죠? 팔자마자 신고했는데 뭘 또 하냐 이거죠. 이미 했는데 뭘 또 합니까?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팔자마자 신고를 했는데 이 신고를 내가 잘못한 거야. 그죠? 계산을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수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정 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예, 그렇습니다. 5월 달이 되겠고요. 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잔금을 치렀을 때는 잔금일이에요, 허가일이에요, 그렇죠?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 보니까 부정행위로 신고물을 다하지 아니한 자는 산출수익 40%다. 부정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모르고 안 하는 겁니까? 일부러 안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일부러 안 하는 거죠. 그럼 40%가 되고 밑줄 국제거래는 60%다. 국제거래는 뭐냐면 역외탈세 거래를 말합니다. 역외탈세. 이 역외탈세 거래는 뭐냐면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요즘 이제 보면은 이 비즈니스 활동을 한국 말고 외국 가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뭐 몇 개월은 일본 가서 뭐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또 몇 개월은 뭐 중국 가서 하고 몇 개월은 뭐 유럽 가서 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소득이 많이 생기니까 해외 소득까지 운해서 합산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예를 든다면 무슨 섬 하나 이렇게 있어요. 섬. 그럼 섬이 이제 나라로 인정되는 섬에다가 해외 지점을 하나, 가상의 지점을 하나 설치해 주는 거죠.
그럼 가상의 지점을 설치를 해두고 그 가상의 지점에서 마치 소득이 많이 발생이 된 것으로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조세, 나라와 나라끼리 조세 협약이 되어 있으면은 요 조세 협약을 가지고 따져줘요. 조세 협약을 가지고 따져줍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됐으면 이 조세 협약을 가지고 따져줘요. 협약을 가지고. 그럼 협약을 가지고 이제 이걸 따져주는데 여기는 협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협약이 안 되면 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협약이 안 되면 요 부분에서 세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여기 탈세예요. 그럼 이 이제 소득을 우리가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를 누락한 거지. 이게 적발이 됐다. 그러면 가산세를 60%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외로 뭐 소득을 빼돌리기 위해서 가상의 소득이 생긴 것처럼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 어떤 탈세 거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제 2015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20%고 과소신고한 자는 10%. 당연히 차등이 있어야겠죠. 과소신고한 자가 또 낮아야겠죠.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관세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까지 미납 또는 과소납부를 했을 때는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만분의 3. 만분의 3이면 몇 프로죠? 0.03%죠. 예, 곱하기 납부 지연일수. 그렇죠? 지연일수만큼 가산세를 계산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라고 되는데 양도과세표준에 대해서 세율을 곱한 금액의 10%다. 자, 지방소득세는 이거는 메모를 해줄까요? 거기다가 이것이 이제 과거에는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왔다. 1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요 세금에 대해서 10%인 만 원만큼이 지방소득세가 부과됐었어요. 자,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이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세금에서 독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독립세로 전환이 됐어요.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세로 전환됐으니까 지방소득세 자체로 과세가 된다 이거죠.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됐으니까 독립세로 이제 과세가 됩니다. 다만 이 독립세를 하더라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밑처럼 적고 과세표준에다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이다. 그럼 1억 곱하기 10%. 그럼 그 금액의 10%를 합니다. 다 독립세로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다만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 지금 지방소득이 부가세로 됐는데 이런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가 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를 감면했을 때는 감면받은 세금이 20%만큼을 농어촌 특별세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0%. 감면세액 20%. 그럼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만약에 100만 원이면은 1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20%면은 2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이것이 감면세액이 되겠습니다. 감면세액이 20%.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외자산입니다. 국외자산. 자, 이 국외자산 거래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해외에다가 우리나라도 이제 부동산들을 많이 투자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득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격세지감이죠. 옛날에 해외에서 우리나라 투자했습니다만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에다가 투자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국외자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국외자산 양도. 그럼 국외자산을 양도는 개인이 이제 국외자산을 양도하는데 여기 개인에는 거주자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비거주자 개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거주자로 분류가 되면 저나 여러분은 거주자죠. 그렇죠? 거주자로 분류가 되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나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나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 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신고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세 신고는 거주자만 신고 대상이 된다는 거죠. 거주자. 그렇죠? 그러면 국외 자산의 기본적인 기준은 뭐냐면 5년 이상 거주한 자 이렇게 합니다. 5년 이상 거주한 자라고 해요. 5년 이상 거주한 자가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5년 이상 거주한 자가 신고해야 된다. 5년 이상. 5년이라는 단서 조항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5년이 안 되면 여기에는 해당성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면 5년이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분이 외국분인데 요즘 뭐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으로 귀화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도 뭐 그리스 같은 경우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뭐 동아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의 한 제가 알기로도 뭐 100만 명 정도 추계로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외국인들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뭐 안산 같은 데는 거의 뭐 외국인들이 많이 사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그런 관계성 문제도 정리를 좀 다시 해야겠는데요. 자, 그러면 내가 왜 뭐 동남아시아에 살다가 한국으로 왔다. 그러면 이제 한국 살아보니까 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미국 가가지고 미국 이민을 많이 갔지 않습니까? 몇십만이 갔고 막 했었잖아요.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이민도 많이 갔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 그럴 수가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해외에 있는 그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정리하고 간다 이겁니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정리하고 간다. 정리하고 우리나라 들어온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주가 되는 거니까 국외 다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걸 누가 하겠어요? 아니, 한국으로 귀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다 신고해야 된다? 열받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정책적인 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다 5년 이상 거주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 해외 소득이 생기면, 해외 부동산 양도 소득이 생기면 다 우리나라에서 합산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아니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5년이라는 단서 조항을 두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얘기죠. 자, 잘 기억을 해줘야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국외자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계산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은 말 그대로 계산은 양도 차익이 생기면 그 차익에서 마이너스 무슨 공제를 줬었죠?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줬었어요. 그렇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렇죠? 그럼 이걸 빼주면은 뭐 나와요?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됐었고, 그 소득 금액에서 최소한의 마이너스 무슨 공제? 기본 공제를 빼주고 나면 이게 뭐가 돼요? 과세 표준이 된다. 이렇게 썼죠. 과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율에서 세금 계산 쭉 넘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우리가 장특공제 되느냐? 이게 안 돼요.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차익이 그냥 소득금이 되고 여기서 250에서 과표. 그다음 세율은 그냥 누진세로 합니다. 누진세율. 뭐 원래 우리가 국내 자산은 1년 미만일 때는 50%, 40% 이런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없고 그냥 누진세율이니까 6에서 38%.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점 뭐냐면 국내 자산을 양도했을 때랑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 차이점이 뭐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 있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국외자산 납세무자가 밑줄입니다. 양도연재 계속 몇 년 이상?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설둔 거주자. 그렇죠? 그다음에 과세 대상은 국내 대상과 동일하고요. 등기여부를 안 따진다. 밑줄. 등기여부를 왜 안 따지느냐? 그렇죠. 등기법은 우리나라 부동산에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지 해외에 있는 부동산까지 적용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그럼 비과세 적용도 안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거지 외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차익 계산은 원칙으로 동일하고 자 밑줄이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적용되지 않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적용되지 않나.
기본공제는 동일하게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국외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누진세율만 적용된다. 예, 세율이 누진세율만 적용되고, 그 다음에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법과 필요경비산입법이다. 이건 뭐냐면 만약에 국내에서도 만약에 양도소득이 생기고 플러스 해외에서도 양도소득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텍스를 뗄 것이고 여기서도 또 텍스를 뗄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국외부동산 등은 누진세율만 된다 됐고, 누진세율은 6에서 38%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제도가 있으며, 자, 밑줄. 분할 납부는 가능하지만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할 납부는 가능하지만 물납은 안 된다. 즉 부동산은 물납이 안 된다는 거죠. 부동산은 물납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5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장특공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누진세율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국외자산 양도세까지 다 정리해봤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태까지 쭉 공부를 했지만 또 가물가물하지요. 그래서 기초적인 용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제 OX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총정리 복습 때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